4. 개와 그 주인. 가지모도가 모든 인간에게 악의와 증오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가지모도는 그 사람을 대성당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했다. 바로 클로드 프롤로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클로드 프롤로는 그를 주어 양자로 삼은 것은 물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개나 다른 아이들이 뒤따라다니며 놀림감으로 삼을 때마다 얼에 숨어들어간 곳이 바로 클로드 프롤로의 다리 사이였다. 클로드 프롤로는 그에게 읽기와 쓰기는 물론 말하기를 가르쳤다. 그리고 마침내는 노트르담의 종지기를 맡겨주었다. 가지모도에게 큰 종을 맡긴다는 것은 로미오에게 줄리엣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 때문에 가지모도는 클로드 프롤로에게 한없는 감사와 깊은 존경심을 가졌다. 비록 양아버지가 얼굴색이 아주 어두워지고 표정이 엄하며 평소의 말투가 무뚝뚝하고 엄격했어도 그는 고마운 마음이 흔들린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가지모도는 부주교 클로드 프롤로의 가장 순종적인 노예이자 온순한 하인이었으며 더없이 신중하고 충성스러운 개였다. 불행에 불행이 겹쳐 기머리가 된 뒤로 가지모도와 클로드 프롤로 사이에는 그들 두 사람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신호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부주교는 가지모도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된 것이다. 가지모도는 노트르담과 클로드 프롤로 말고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 종직이 가지모도에 대한 부주교의 지배력과 부주교에 대한 종직의 충성심과 애착은 세상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었다. 클로드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거나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여겨지면 가지모도는 노트르담의 탑 꼭대기에서도 기꺼이 뛰어내렸을 것이다. 가지모도가 주인을 위해 놀랄 만큼 강인한 육체의 힘을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거기에는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심이나 온순한 하인으로서의 충성심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매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비참하고 뒤틀리고 쓸모없는 육신이 고상하고 심오하며 강인하고 뛰어난 지성 앞에 고개 숙여 애운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큰 것은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다다른 고마움의 표현, 이는 인간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가지모도는 그 어떤 개나 말, 코끼리가 주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부주교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5. 다시 클로드 프롤로. 1482년 가지모도는 어느새 20살이 되었으며 클로드 프롤로는 36살이 되어 있었다. 한 사람은 어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 클로드 프롤로는 더 이상 포르시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으며 어린 동생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모르는 젊고 몽상적인 철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엄격하고 성실하며 까다로운 성직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조자의 부주교이자 몽톨레리와 사토포로의 두 수도 원장직을 겸하며 시골에서 174명의 사제를 담당하는 주임 신부 역할도 하고 있었다. 위험 있고 âm울한 그가 엄숙하게 생각에 잠겨 발장을 끼고서 넓게 벗어진 이마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고개를 숙인 채 성가대석 높다란 아치 아래를 천천히 지나갈 때면 흰옷이나 재킷을 입은 성가대 아이들과 하급 관리들, 성 아우구스티누스 회원들이며 노트르담의 이른 아침 미사에 참석한 신학생들도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벌벌 떨었다. 클로드 프롤로 신부는 일생을 통한 두 가지 과업, 즉 학문 연구와 동생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토록 즐겁게 헌신하던 그 일에 고통이 섞여들었다. 폴 디아크로의 말 맞다나 가장 좋은 베이컨도 결국은 썩게 마련이다. 자랑고서 이름을 따서 일명 풍차의 장이라고 불리는 동생 장 프롤로는 클로드가 바라던 대로 자라주지 않았다. 형은 동생이 경건하고 온순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뛰어난 학생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동생은 정원사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와 햇빛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는 어린 나무처럼 나태와 무지, 방탕한 생활 속으로만 무성한 가지를 뻗고 있었다. 동생 장은 정말로 난잡하고 쓸모없는 악당이 되어 클로드 신부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면이 있어 형을 미소짓게 만들어주곤 했다. 클로드는 자신이 처음 공부와 묵상으로 여러 해를 보낸 토르시 학교에 동생을 맡겼다.
그러나 예전에 프롤리라는 이름을 널리 떨치며 명예를 드높였던 그 학교의 얼굴에 동생은 먹칠만 하고 있는지라 형으로서는 여간 난감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동생에게 이따금 매우 엄격하고 장황한 설교를 하곤 했는데 동생은 참을성 있게 그 시간을 견디었다. 말하자면 이 젊은이는 어느 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악당 같으면서도 실은 사람 좋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면 곧바로 엉뚱한 짓을 해댔다. 언젠가는 병아리라고 일컫는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을 환영한답시고 정신 못 차리게 들볶았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 또 학생들의 무리를 선동하여 나팔 소리에 용기가 불끈 솟아 당당하게 술집을 덮쳐 주인을 공격적인 몽둥이로 흠신 두들겨 패고는 기세 좋게 술집을 약탈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지하 저장고의 포도주 통 바닥을 구멍내 버리기까지 했다. 그 뒤 도로시 학교의 자습 감독생 보조가 당장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싸움의 첫째 원인은 학생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셔버린 것이라는 참담한 글이 적힌 라틴어 보고서를 클로드 신부에게 가져왔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장의 나이 아직 16살임을 감안할 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글라틴이 거리로 여자를 사러 드나든다는 말도 들려왔다. 이 때문에 클로드는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실망하고 몹시 괴로워하다가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학문에 빠져들었다. 학문이라는 이름의 누이는 사람 눈앞에 대고 비웃지 않았으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보답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학문은 더욱더 깊어져 갔고 성직자로서도 더욱 엄격해졌으며 인간으로서는 점점 더 슬픔이 짙어졌다. 사람의 지성과 품성, 인격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어지간히 큰 동료가 있지 않은 한 깨어지지 않는다. 클로드 프롤로는 젊어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서 멈추어 서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든 더 앞으로 나아가 만족을 모르는 그의 지적 활동을 위해 새로운 양식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 꼬리를 물고 있는 옛 뱀의 상징은 특히 학문에 매우 적절한 비유이다. 클로드 프롤로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점잖은 사람들 중에는 그가 인간의 지식 가운데 인간에게 허락된 부분은 모두 파헤친 뒤 대담하게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부분에까지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그는 설기의 나무에 열린 사과를 차례로 모두 먹어치운 바람에 결국 금단의 열매까지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소르본의 신학 강의, 생틸레르 상 옆에서 열리는 예술가들의 집회, 생마르탱 상 옆에서 열리는 성당 법령학자들의 토론회는 물론 노트르담의 성수반 옆에서 열리는 의사들의 모임 등에 차례로 출석하고 있었다. 사학부라 불리는 4개의 커다란 조리실에서 공들여 요리하여 인간의 지성 앞에 올려진 세상에 인정받고 허락된 갖가지 음식들을 모두 먹어치웠지만 아직도 그 입에는 채워지지 않아 늘 배고픈 상태였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유한한 온갖 학문을 더 멀리 더 깊이 파헤쳐 나갔다. 그는 영혼을 걸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연금술사나 점성술사들이 모이는 동굴 속 그 신비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던 것이다. 중세학자 이번 루슈드와 기욤 드 파리스, 니콜라 플라멜은 이러한 학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가들이다. 이 학문의 기원은 그 유명한 7 촛대에 비춰진 동양의 신비주의자들 솔로몬이나 피타고라스나 조로아스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클로드 프롤로 부주교가 1466년에 페스트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생지노상 묘지를 찾아가곤 했지만 부모 무덤의 십자가보다는 바로 옆에 세워진 니콜라 플라멜과 클로드 페르넬의 기묘한 모양이 새겨진 묘비에 더욱더 경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가 롱바르 거리를 지나 에크리뱅 거리와 마리보 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집으로 숨어드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자주 목격되었다. 그 집은 니콜라 플라멜이 지었으며 1417년 무렵 그가 숨을 거둔 뒤 비어있던 까닭에 슬슬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수많은 연금술사와 현자의 돌 연구가들이 그 집 벽에 자기 이름을 함부로 새겨 넣어 벽이 엉망이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니콜라 플라멜이 버팀돌 위에 수많은 시구와 상형 문자들을 직접 새겨 놓은 두 지하실에서 클로드 프롤로 부주교가 땅을 파헤치는 광경을 환기창 너머로 목격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플라멜이 그 지하실에 현자의 돌을 묻어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마지스트리부터 파시피크 신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무려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바람에 결국 집이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한 기욤 드 파리스 주교가 마법 주문 한 페이지를 돌에다 새겨놓은 노트르담의 상징적인 정면 현관에 부주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졌다. 노트르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이 영원히 노래하는 성스러운 시임을 감안할 때 그처럼 악마적인 권두화를 붙여놓은 기욤 드 파리스는 분명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클로드 부주교는 성 크리스토퍼의 거상이나 그 시절 사람들이 잿빛 화상이라고 놀려대던 성당 앞들 어귀에 서 있는 수수께끼 같은 키 큰 조각상도 깊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알고 있던 일은 그가 이따금 성당 앞들 난간에 앉아 오랫동안 정면 현관의 조각상을 바라다 보았다는 사실이다. 어느 때는 뒤집힌 등불을 든 어리석은 처녀상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똑바로 세운 등불을 든 현명한 처녀상들을 살피기도 했다. 왼쪽 현관에 내려앉은 까마귀상의 시선의 각도를 몇 시간씩 계산하기도 했다. 까마귀의 시선이 대성당의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자의 돌이 니콜라 플라멜의 집이 아니라면 분명 까마귀의 시선이 머문 노트르담 성당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사는 서로 아주 다른 두 사람, 클로드와 카지모드에게 노트르담이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이토록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운명이라 할 것이다. 본능적이고 야생적이며 여느 인간과는 다른 카지모도에게 노트르담은 아름다움과 높이, 그 웅장함에서 풍겨나오는 조화 때문에 사랑받았다. 또한 박식하고 열정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클로드 신부에게서는 건물이 지닌 이의와 신화, 숨겨져 있는 의미로 인해 사랑을 받았다. 양피지 위에 적힌 문장 곳곳에 처음 썼다가 지워버린 문장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처럼 클로드 신부는 정면의 다양한 조각 아래로 언뜻 보이는 상징들을 사랑했다. 즉 성당이 지성을 향해 영원히 제시하고 있는 수수께끼를 사랑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부주교는 그레브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쪽의 탑 가운데 종을 매달아둔 바로 옆 작은 방을 정리하게 했다. 그곳은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주교라 할지라도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 방은 예전에 위고 드 버장송 주교가 탑 꼭대기 바로 밑 까마귀 집들 사이에 만든 것으로 그는 생전에 그곳에서 저주의 주수를 행하곤 했다. 그 작은 방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깊은 밤이면 종루 뒤쪽 작은 채광창에 이상한 붉은 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것이 이따금 보였다. 그것은 풀무가 격렬한 호흡에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보였는데 등불이라기보다는 어떤 불꽃에서 나오는 빛 같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은 보는 이에게 어쩐지 꺼림칙한 느낌을 주었으므로 나이든 여인네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길 봐라. 부주교님이 불을 피우고 있어. 지옥불이 저 위에서 번쩍거리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부주교가 마법을 부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옛말처럼 그런 일이 빌미가 되어 부주교에게는 매우 흉흉한 소문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여기서 미리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집트의 신비학이나 강신술, 마법 등은 아무리 결백하고 무고하다 해도 노트르담 종교재판소 판사들 앞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적대시되고 가차없이 고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클로드가 종교재판소 판사들에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도덕이야 도덕 외치며 달아나는 도둑처럼 뻔뻔스러워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 성당의 참사위에 속한 학식 있는 사람들은 부주교가 지옥의 문턱을 들여다본 인간이며 강신술의 동굴에 뛰어든 인간이자 신비술의 암흑 속을 헤매고 다니는 인간이라 여겼다. 그 점에서는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였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카지모도는 악마이며 클로드 프롤로는 마법사라고 생각했다. 종지기가 일정 시간 동안 부주교에게 봉사한 뒤 그 대가로 그의 영혼을 가져가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주교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게 생활했음에도 신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듣지 못했다. 아무리 경험이 부족한 신자라도 어느새 그에게서 마법사 냄새를 맡곤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학문에는 어느덧 10년이 생겨났으며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도 10년이 생겨났다.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너머로 간신히 영혼의 반짝임을 넘겨 짚을 수밖에 없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여기는 것도 당연했다.
이마는 왜 그리 벗어졌을까? 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걸까? 왜 늘 한숨을 쏟아내는 걸까? 찌푸린 그의 두 눈썹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두 마리 황소처럼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한편으로 어떤 은밀한 생각을 하기에 그토록 씁쓸한 미소를 짓는 것일까?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은 왜 벌써 희끗희끗해진 걸까? 이따금 그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마음속에 어떤 도가니를 품고 있어서일까? 부주교의 이러한 정신적 불안 징후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기에 특히 심해졌다. 성가대의 어린 소년이 성당 안에 혼자 있는 그를 보고는 겁에 질려 달아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정도로 그의 눈빛은 비정상적 일이 많지 번쩍거렸다. 예배 시간이면 그 옆자리에 앉는 성직자는 그가 그레고리오 성가의 다른 여러 가지 가락으로 뜻모를 가사를 끼워 넣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다. 참사회의 세탁을 맡고 있는 성의 빨래꾼 안악이 조자 부주교의 흰 법위에 손톱이나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욱이 그는 날이 갈수록 더 엄격해졌고 더 이상 모범적일 수 없을 만큼 바람직한 성직자였다. 신분으로나 성격상으로도 그는 늘 여자들을 멀리했으며 여자라는 존재를 전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비단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망토의 두근을 깊이 눌러쓰곤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신중함과 엄격함은 보통이 아니었다. 1481년 12월에 보제 공주가 노트르담 수도원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상하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여자는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1334년 생 바르텔르미 축제 전날 공포된 흑서의 규정을 주교에게 상기시키며 그녀의 방문을 엄숙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주교는 하는 수 없이 몇몇 신분이 높은 부인, 즉 피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몇몇 지체 높은 부인을 예외로 인정한 교황 특사 5도의 명령을 인용해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부주교는 교황 특사의 명령이 흑서보다 127년이나 거슬러 올라간 1207년에 나온 것이므로 그것은 흑서가 나옴으로써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공주 앞에 나타나기를 끝까지 거부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집시들에 대한 정오가 커지고 있었다. 그는 특별히 집시 여자들이 성당 앞 광장에서 춤추고 북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도록 주교에게 요청했고 염소나 돼지, 양 등을 이용해 마법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형이나 교수형을 당한 마법사들의 사례를 모으기 위해 성당 재판소 내의 곰팡내 나는 옛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6. 제4편 마지막 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주교와 종치기는 대성당 주변의 부자나 가난한 사람 어느 쪽에도 호감을 얻지 못했다. 클로드와 카지모드는 곧잘 함께 외출했는데 노트르담 성당 주변의 비좁고 어두운 거리를 걸어갈 때면 사람들이 뒤에서 그들을 향해 욕설과 조롱 섞인 야유를 보내고 비아냥거려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클로드 프롤로가 흠상궂다는 느낌을 줄 만큼 근엄한 얼굴을 똑바로 들고 이 말을 반드시 세운 채 걷기라도 하면 그들을 놀리던 사람들은 흠칫 놀라 머뭇거렸다. 그들 두 사람은 이미 그 일대에서 레니에가 노래한 시인 같은 존재였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시인들의 뒤를 쫓는다. 꾀꼬리들이 지적이며 부웅이들을 뒤따라 다니듯. 어느 날엔 약삭빠른 어린애가 통쾌감을 맛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가지모도의 혹을 바늘로 찔렀다. 또 어떤 때는 예쁘장한 아가씨가 천박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부주교의 옷자락을 스치듯 건드리며 입을 바짝 들이대고서 오 악마에 사로잡혔네 하고 업신여기듯 가락을 붙여 말하기도 했다. 또는 차림이 지저분한 노파들이 떼지의 형광 계단 위에 앉아있다가 부주교와 종지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심한 말로 떠들어댔다. 저것 봐, 하나의 영혼을 가진 두 분이 납시였네 그려? 뿐만 아니라 공기 놀이를 하던 학생이나 보병들도 한꺼번에 일어서서 라틴어로 함성을 지르며 자기들 딴엔 점잖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클로드가 이상한 다리를 가진 놈을 데리고 왔어. 그러나 부주교와 종지기는 그런 욕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카지모도는 귀머거리였고 클로드는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겨 이런 말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